남편의 칠순을 준비하던 그 아침, 저는 불이 나게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차가운 공기 속에 아직 햇살은 희미했고, 동네 골목에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런 고요함 속에서도 제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평생을 저와 함께 고생만 하며 살아온 남편에게 오늘만큼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부엌에 앉아 잔치 음식을 정리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오늘 하루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음식은 부족하지 않을지, 무엇보다도 남편이 웃는 얼굴로 하루를 마칠 수 있을지 그런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저는 시장에서 사온 채소들을 다듬고 고기 양념을 확인하며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냄비에서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찜통에서는 따뜻한 김이 피어올라 부엌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그 김을 닦아내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발 무탈하게 넘어가야 한다. 사실 제 속에는 은근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때문이었지요. 평소에도 며느리는 제 마음에 꼭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보다는 자기 기분을 우선시했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웃으며 순한 척을 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르겠지. 오늘은 남편의 칠순잔치인데 설마 분위기를 흐리지는 않겠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수십 번을 다짐하며 혹시라도 있을 갈등의 기운을 애써 밀어내려 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딸과 사위, 손주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 부엌이 활기를 띠자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내는 걸 보니 오늘 하루가 잘 지나가리라는 기대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따라 들어섰습니다. 첫눈에 저는 그날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얼굴빛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건네자 며느리는 마지못해 들어와서 그릇 몇 개만 정리하다가 이내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넘어가자. 잔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괜히 긴장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더 큰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 음식 맛을 보게 하고 딸과 함께 손님 맞을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작업복 같은 옷만 입던 사람이 말쑥하게 차려입으니 그 모습만으로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찾아온 친척들과 악수를 나누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구나 하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오늘 하루가 제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며느리를 향한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치 준비가 한창일 때도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았고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그림자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집안은 북적였습니다. 거실과 마당에는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았고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 반갑다며 서로 손을 잡고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고
남편은 상석에 앉아 연신 고맙다, 고맙다를 말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농사일과 공장일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오늘만큼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손님들의 그릇을 채우고 술잔을 돌리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더 드세요. 오늘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챙기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운이 솟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식탁 옆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마음을 풀려고 한두 잔 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잔은 비워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채워주지 않아도 스스로 술병을 들어 잔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술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소에도 저와의 대화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는 일이 잦았는데 술까지 더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저는 스스로 다독이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이 앉아있는 자리마다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아이들에게는 과일을 챙겨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며느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수록 사람들은 흥이 올라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연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내려는 듯한 웃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치게 크고 목소리에도 술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서서히 그녀 쪽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만 좀 하게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제 눈빛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그저 무사히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를 빌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고조될 무렵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건배사를 하려 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지요. 방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분위기가 잠시 고요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남편에게 모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다시 술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에는 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잔을 채운 그녀는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의미 모를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이제 곧 무언가가 일어나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상석에서 잔을 들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분이었기에 그 순간만큼은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둘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다 가족 덕분이고 오늘 이렇게들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뭉클해져 눈가가 젖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순간 한쪽에서 갑자기 크게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간 곳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잔뜩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잔을 높이 들고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취했나 보다 하고 애써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늙은 게 자랑이세요? 내가 당신 수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사람들 얼굴을 훑었지만 모두 눈이 동그래져 며느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술잔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으며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시집살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 순간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이 번졌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고 일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그것도 남편의 칠순잔치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 가슴은 불에 댄 듯 뜨거워졌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질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며느리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놀라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제 손은 분노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친척들이 다급히 달려와 우리를 떼어놓았지만 이미 잔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웃음과 노랫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었고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잔치는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평생 공들여 준비했던 하루는 한순간의 폭언과 치욕으로 무너졌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안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제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웃음소리와 박수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한 정막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누구도 똑바로 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인사만 하고 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다음에 뵙겠습니다라는 형식적인 말조차 남기지 않고 황급히 옷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현관을 벗어나자 마치 모든 체면이 함께 밖으로 흘러나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오늘 같은 모욕은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을 겁니다. 저는 그 얼굴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며느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녀를 부축하며 눈치를 살피듯 제 쪽을 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망설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오늘은 하고 말하려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취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른다는 듯 눈을 희번득거리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잔뜩 굳은 얼굴로 옆을 지나가도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못해 방 안에서 훌쩍거려도 그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이 모두 떠난 뒤 남은 것은 텅 빈 술병과 어지럽게 흩어진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홀로 앉아 식은 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제대로 먹히지도 못한 채 방치된 모습은 제 마음을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이럴 바에야 잔치를 열지 말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저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침에 며느리가 술이 깬 뒤 사과하지 않을까, 그 작은 기대가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어머니, 제가 어제는 술에 취해 실수를 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한마디 사과만 해도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듯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일은 그냥 넘어갈 생각조차 없는 건가. 그런데 현관 앞에 선 며느리는 신발을 신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은 집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 말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 다시 싸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손주들은 어른들의 싸늘한 기류를 느끼고는 함부로 떠들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공기 속에서 매일같이 자책과 분노 사이를 오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난 뒤 며칠은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술김에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고 사과할 거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보자며 저를 달랬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올 거라고, 괜히 어머니가 더 언짢아 하실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얼굴에도 점점 지침과 불안이 드리워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집은 썰렁했고 식탁에는 의자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의 흔적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눈물 흘리면 그 자리에서라도 잡고 화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고요했습니다. 전화도 없고 편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안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말없이 텔레비전만 바라보았고 손주들마저 집에 오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마다 일어나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과 함께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담담했고 예전처럼 술에 취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더는 못 살겠습니다.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며칠, 몇 주 동안 기대했던 사과는커녕 오히려 가정을 끝내려는 의지만 가득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문이 체면을 땅에 떨어뜨린 사람이 다시 이 집에 들어와 며느리로 남는 건 더 끔찍했으니까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서류만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남편은 그날 밤 깊은 한숨만 내쉬며 방 안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보며 속으로 수백 번을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더 잘 지켜야 한다. 더는 누구에게도 우리 가정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후로 집안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아들, 텅 빈 식탁,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다 차려는 어느 겨울 새벽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로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집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일만 하며 지냈고 남편은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 역시 억지로 일상에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졌고 그 공백에 익숙해져 가는 듯 했지요. 그렇게 사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녘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흐느낌과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는 분명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 집 마당 한가운데 낯익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술에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손은 바닥에 짚혀 있었고 떨리는 어깨가 눈에 띌 만큼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어머니, 새벽의 고요를 깨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그 속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1년 전 모두의 앞에서 남편을 모욕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는 같은 입으로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녀 앞에 서자 며느리는 흙 묻은 손바닥을 제 발치에 붙이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흐느낌에 섞여 끊어지고 이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땅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뜨겁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지난 세월의 회한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저렇게 무릎 꿇고 비는 사람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 늦었다. 이미 이 집을 무너뜨리고 떠난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겠느냐는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졸린 얼굴로 현관에 나와 상황을 확인한 아들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로 가야 할지 저에게 서 있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 갈등이 아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느리게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고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릎 꿇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편과 이 집에 남긴 상처를 어찌 갚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목구멍을 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 새벽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 며느리의 흐느낌만이 마당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무릎 꿇은 며느리의 흐느낌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정막을 뚫고 그 울음소리는 집 안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새 기침을 달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새벽 소란에 잠을 설친 듯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무릎 꿇은 며느리를 보고 잠시 굳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듯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냉담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문지방에 서서 두 손을 주먹 쥔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나서려다 멈추고 또다시 제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갈등이 그대로 온몸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술김에 찾아와 흔드는 걸까? 진심이라면 왜 이렇게 늦었단 말인가? 하지만 며느리의 울음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쉬어가며 떨렸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 말은 비틀거리듯 이어졌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 안에 섞인 눈물의 염려와 후회의 빛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알 수 없는 연민으로 흔들렸습니다. 1년 전의 모욕과 분노가 아직도 생생하지만 무릎 꿇고 떨며 우는 모습은 또다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무너져 있는 사람을 외면해야 하나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이 아니었다. 수없이 쌓인 무례와 상처가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다. 쉽게 흔들리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다. 남편은 끝내 등을 돌린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그 소리에 움찔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채 마당과 저 사이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며느리의 어깨 위에 흙먼지가 덮여 있었고 무릎은 차가운 땅에 닿아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두 손은 땅을 움켜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때 상처가 사라지는 줄 아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눈을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며느리의 사과로만 풀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너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 고통은 단순한 눈물 몇 방울로 씻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새벽 하늘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지만 마당 위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날 새벽 며느리의 흐느낌이 점점 잦아들 무렵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만 마음은 소용돌이쳤습니다. 차갑게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과 사람으로서 외면할 수 없다는 연민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들어가라. 오늘은 이만 가라.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더니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제 쪽으로 향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얼른 달려가 며느리를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길에도 며느리는 힘없이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술에 절은 채취와 흐느낌이 복잡하게 섞여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무거운 돌덩이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국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입맛이 사라져 젓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한동안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무릎 꿇던 그 모습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손주 옷을 개다가도 불쑥 떠오르곤 했습니다. 저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순간적인 취기였을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담배만 피워 물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허공에 흩어질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전보다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방에만 머물렀고 식사 자리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찢기듯 괴로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집안에 다시 평화가 오게 해달라. 그러나 기도 끝에는 늘 한숨이 따라붙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무릎 꿇음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밀어낼 것인지 그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말하지 못한 질문만이 공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채 시간만이 흘러갔습니다. 며느리가 새벽에 무릎을 꿇고 떠난 뒤 집안은 한동안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이 이어지긴 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그날 새벽의 모습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흔적이 다시 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과일 바구니, 부엌 창가에 두고 간 음료수 봉투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며느리를 만난 듯 말없이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곤 했습니다. 무거운 얼굴로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더 복잡해질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눈밑이 시커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끓인 국입니다. 그냥 드셔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봉투를 받아들여야 할지 그냥 닫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한 걸음 물러나 문틈을 좁혔습니다. 이제 와서 뭘 기대하는 거냐? 그때 한 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제 말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더 축 처졌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제 마음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와 봉투를 열어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안에는 김이 살짝 식은 미역국이 들어 있었는데 며느리의 서툰 손길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내미는 거냐 하는 생각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그 국을 보더니 고개만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할지 끝내 문을 닫아야 할지 갈림길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 번 마음을 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작은 시도는 단순히 국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또다시 선택을 강요하는 신호였습니다. 받아들이느냐, 끝내 내치느냐.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며느리와의 갈등이 아니라 제 안의 분노와 연민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국을 끓여두고 간 날 이후로 저는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남기고 간 그 작은 정성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고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조용히 대화하다가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다시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예감은 오래 걸리지 않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와 반찬통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결연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던 얼굴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당당히 서 있었으니까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후회의 흔적이 어려 있었고 손끝은 잔뜩 긴장한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방에서 나와 거실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벽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가족인데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피어올랐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붙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요동쳤습니다. 내가 그날 한 말을 잊었다고 생각하느냐? 남편 얼굴에 퍼부은 모욕을 내가 무릎 꿇었다고 해서 사라질 거라 보느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들은 그 곁에서 손등을 꼭 쥐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 채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떠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서기 전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결심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반찬을 두고 가고 손주들을 핑계 삼아 연락을 해오고 때로는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매번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언젠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그 갈림길 앞에서 저는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으로만 반응했습니다. 아들은 갈수록 더 지쳐갔습니다. 집안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고 작은 말에도 긴장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질서를 다시 흔들려 한다는 것을. 며느리가 집에 다시 발을 들이려는 시도가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밥상 앞에 앉게 해주세요. 지난날 제가 한 짓 다 씻어내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직도 그날 잔치에서 퍼부었던 독한 말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늙은 게 자랑이냐고 시집살이가 더럽다고 외치던 그 목소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야기가 오가면 눈만 감고 담배 연기를 천천히 뿜어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강한 거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늘 제 눈치를 살피고 며느리와의 대화는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제 앞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아이들 생각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부탁은 아들의 입에서 나오자 더욱 뼈아팠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가장 가슴 아팠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마음을 쉽게 열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다시 모여 앉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잔치에서의 모욕은 남편의 남은 생애를 짓누르는 상처였고 우리 가문의 체면을 짓밟은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며느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손수건 보따리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손수지었다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편지를 바로 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홀로 등불을 켜고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 눈물로 적힌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못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제 말이 어떤 상처를 드렸는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매일 후회만 하고 삽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에게는, 제 아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가도 젖어들었습니다. 분노가 다 식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의 절박한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덮고 나자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면 다시 같은 상처를 겪지 말란 법이 있겠느냐? 제 마음속에서는 용서와 단절이 날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시도가 반복될수록 집안의 긴장은 더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더욱 말이 없어지고 아들은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손주들은 어른들 눈치를 살피며 예전처럼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끝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느냐. 어느 쪽이든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끝없이 흔들리기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편지를 남긴 지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숟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마다 눈을 붙여도 금세 깨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집안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아니다. 그날의 모욕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받아들이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 싸움은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족들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남편, 아들,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며느리까지. 분위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래 생각해 봤다. 며느리,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빈 것도 받고 내가 쓴 편지도 읽었다. 진심이 담긴 건 알겠다. 하지만 내가 내 손을 잡아준다고 해서 그날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다만 아이들에게 엄마로서의 자리는 부정하지 않겠다. 그 부분은 내가 막지 않겠다. 순간 거실 공기가 갈라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무언의 동의였습니다. 그 역시 마음속 깊이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을 막을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며느리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어깨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일어나 제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감히 더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이들 앞에서만은 한 번도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날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집안은
다시 옛날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에 더는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만나러 올 때만 집 앞에서 조심스레 아들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엄마 품에 안겨 웃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은 제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침묵이 많아진 대신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활발히 웃지는 않았지만 더는 술김에 울분을 토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안정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또 아이들 사이에서 묵묵히 다리를 놓으려 애썼습니다. 저 역시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무릎 꿇음과 편지는 저를 흔들었지만 결국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차갑더라도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를 단호히 거부한 뒤 집안의 공기는 오히려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필요한 말만 오갔습니다. 아침에는 밥상 앞에서 밥 드세요라는 말이 전부였고 저녁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혼자 서성일 때면 말없이 다가와 국그릇을 들어 옮겨주거나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줄 때 옆에 서 있곤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무언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속이 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저와 마주 앉는 일이 늘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라도 나누려 했고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풀려 애썼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아들의 마음이 여전히 양쪽으로 찢겨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그 마음이 아들을 더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찾아오는 날이면 공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리면 잠시나마 집안의 긴장도 풀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돌아가는 순간 웃음소리 대신 남는 건 다시 찾아온 적막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몇 번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러 오지는 않았지만 명절이 되면 선물을 보내거나 손편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봉투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날의 저를 잊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용서받을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뒤흔들렸습니다. 찢어버리고 싶다가도 한쪽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매번 교차하며 제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 와중에 친척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멀찍이서 그래도 며느리인데 받아줘야 하지 않겠냐는 소리를 흘렸고 또 다른 이는 한 번 잘못한 사람은 또 잘못한다며 저를 두둔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모두 달랐지만 정작 제 마음은 오직 저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앉아 등잔불을 켜놓고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한쪽에서는 며느리의 무릎 꿇던 모습이 떠오르고 또 한쪽에서는 남편의 굳은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두 장면은 마치 제 마음속에서 끝없이 싸우는 두 힘처럼 잠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의 시도는 간헐적으로 이어졌고 아들은 점점 더 고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며느리를 받아들이느냐, 밀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손주들은 어른들의 갈등을 모른 척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말할 때면 아이들은 더 크게 떠들지도 장난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이미 공기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손주가 저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방과 후 집에 와서 숙제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긴 하는 거 맞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순수하게 물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만 엄마가 어른들 사이에서 실수를 했을 뿐이란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아이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손주가 며느리와 만난 뒤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있던 제 옆에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울었어요. 우리 앞에서 계속 울면서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왜 할머니는 엄마랑 같이 밥 안 먹어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갑게 마음을 다잡고 있던 제 의지를 단번에 흔드는 말이었지요. 아이들의 눈에는 단순히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웃지 않는 게 이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의 질문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같이 밥 안 먹어요? 라는 그 한마디는 제가 붙들고 있던 결심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없는 집에 오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할머니 댁에 오면 좋아해야 하는데 요즘엔 오히려 주저해요. 이러다 아이들 마음이 더 상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 오래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제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제 마음과 손주들을 위해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끝없이 맞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주들이 제게 직접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아이들이 집에 와서 식탁 앞에 앉자마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어떤 변명이나 다짐보다도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손주들의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상처, 아들의 괴로움, 제 자존심과 체면을 붙들고 버텨왔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는 그 어떤 논리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아이들 얼굴과 제 얼굴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한 번쯤 며느리를 불러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선을 지켜야 할까? 그러나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 이번 주말에 밥을 같이 먹자. 단 며느리에게는 내가 아직 마음을 다 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리거라.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더니 이내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말 식탁은 오랜만에 크게 차려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도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만 올렸습니다. 제 마음속 경계심이 여전히 단단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차림의 술기운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이라서인지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고 제 앞에 서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고집도 없이 오로지 간절함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순간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하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지만 한 번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밥상 위의 대화는 거의 아이들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그리고 엄마가 해준 반찬 자랑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밥만 뜨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내려놓은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두려움도 함께 커졌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식탁에 앉힌다는 건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니라 다시 집안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조용히 그릇을 치우려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연민이 엉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밤 오랜만에 해맑게 웃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로 집안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지만 어른들은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을 억눌렀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만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멀뚱히 서 있던 그녀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라며 조심스레 발을 들였고 부엌에 작은 반찬을 놓고 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저는 그저 모른 척 했습니다. 반찬통을 열어보지도 않고 냉장고 구석에 넣어두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반찬통을 열어보고 엄마가 만든 거다라며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수저를 들어 함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정성스러운 맛이었고 마음 한쪽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점차 부엌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국을 끓이고 있으면 옆에서 야채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려 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대하며 일부러 다른 일을 찾아 방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엌에 남은 그녀의 손놀림을 멀리서 바라볼 때마다 묘한 허전함이 가슴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에 앉아 있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움직이는 속도는 같았지만 눈빛은 언제나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쉽게 잊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아내, 그리고 부모가 한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에 마음이 풀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저와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하게 웃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듯 보이지만 그 속에 여전히 날선 기류가 흐른다는 걸 그도 알았던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며느리는 집안의 작은 일들을 맡으려 했습니다. 아이들 옷을 개거나 마당을 쓸거나 장 보러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저게 진심일까 아니면
다시 자리를 잡으려는 수작일까? 분노와 의심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엄마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또다시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특히 어느 날 작은 손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다시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그 말은 제 안에서 다시 싸움이 시작되게 만들었습니다. 받아들이면 남편의 상처가 되살아날까 두렵고 내치면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재등장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집안 전체를 다시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돕기 시작한 뒤로 우리 가족의 공기는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은 마치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언제 그 얼음이 갈라질지 몰라 늘 긴장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에 함께 앉아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고 그릇을 건네주어도 받지 않은 채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그 침묵은 며느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식탁 위에 올라온 된장국이 유난히 짠 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둘러 끓인 탓이었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멈춘 순간 남편이 갑자기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직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구나.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간의 침묵을 깨뜨린 첫마디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억눌린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드디어 남편이 입을 열었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가끔씩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짧은 말이었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해야 한다. 아이들 옷은 저녁에 미리 챙겨라. 며느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가르침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내라고 답했고 행동으로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히 배척하지 않는 태도 또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그 말들은 차라리 채찍 같았지만 그녀는 그 채찍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기꺼이 맞겠다는 듯 매번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기 전 제게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은 짧았지만 제게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완강하던 남편 입에서 다르게 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집안이 조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네던 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는 남아 있었지만 완전한 침묵 대신 간간히 짧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더 꼼꼼히 닦으려 했고 국을 끓일 때는 몇 번이고 간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남편에게 지적을 받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조심스러움은 오히려 집안에 다른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남편 앞에서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끓인 된장국에서
이번에는 간이 약간 싱겁게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묵묵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잔뜩 긴장해 다시 끓여오겠다며 부엌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며느리를 막았습니다. 괜찮다. 그냥 먹어라. 싱거우면 소금 더 넣으면 되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멈춰서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식탁은 조용했지만 묘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평화 속에서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점점 더 맡으려 하자 남편은 여전히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너무 나서지 마. 내가 모든 걸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은 며느리를 단번에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의욕을 보일수록 남편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갈등은 친척들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친척이 집에 들렀다가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인 거야? 그때 그렇게 난리가 났다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야? 그 말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집안에 두는 순간 친척들의 입방아가 시작될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안 안에서의 평화를 위해 며느리를 받아들이면 집 밖에서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제자리를 조금씩 찾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부엌에 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집안의 질서, 체면, 그리고 남편의 상처와 직접 맞닿아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으면서 생긴 변화는 결국 저를 하나의 선택 앞에 세웠습니다. 안으로는 아이들의 웃음과 아들의 간절함, 그리고 며느리의 진심이 있었고, 밖으로는 친척들의 시선과 남편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그렇게 창피를 당해놓고 결국 다시 받아들였대. 그 말들은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손주들이 해맑게 웃으며 엄마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면 다른 어떤 말보다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의 태도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끓인 국을 말없이 다 비웠고 또 다른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을 뿐 더 이상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평생 그 상처만 붙들고 살 수도 없다는 거리요.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미움과 용서를 동시에 안고 가야 한다는 걸 늦게나마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여전히 선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고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 앞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밥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밤마다 부엌 창가에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여전히 가슴이 쓰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때로는 상처투성이어도 서로 붙잡으려는 마음이 있기에 이어지는 것이다. 그 깨달음은 늦게 찾아왔지만 제 남은 생을 지탱해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주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미움도 용서도 모두가 사람이 살아가며 배우는 길이라고, 무엇보다 가족이란 끝내 서로를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